자, 먼저 우리 몽골의 침입이 있는데 또 한 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이 뭐라고 얘기했어? 원이에요, 원. 이것도 은근 많이 헷갈려가지고. 원 나오고 몽골 나오고 요거조차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몽골가요. 선생님 좀 자세하게 적어놓은 건데 접촉이 있어야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예 뭐 짐이 너랑 몰라. 근데 뭐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을까? 못 싸우겠죠. 뭐라도 뭐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몽골과의 접촉이 난 다음에 이 침입에서 원간섭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자, 처음에 접촉이 뭐냐면 몽골이 제국을 성립하는데 몽골이 어디냐면 징기즈칸입니다. 막 징기즈칸 노래도 나오고 그러잖아. 이 사람은 정말 대제국을 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징기즈칸이 이제 원래 부족장의 아들이로 태어났다가 아버지가 살해당했어. 그래서 아기 때부터 엄청 힘들게 사다가 몽골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유명하잖아. 이거를 성립을 하게 됐고요. 자, 이후에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고려와 몽골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를 공격을 했고요. 뭔가 이때 합심을 해가지고 처음에 사이가 좋았어. 몽골과 뭔가에 딱 접촉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다 그래. 몽골이 점점 힘이 개세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고려 니도 국물 내놔, 선물 내놔 이렇게 해버린 거야. 사람이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변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몽골과의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알고 가면 돼. 밑줄 칠게요. 저고역 피살 사건. 자, 이게 어떨 때 시험에 나오게 되냐면은 순서 찾기 문제에서요. 첫 번째로 많이 됩니다. 순서 찾기 문제. 기니디리 미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저고역 피살 사건이 시발점이다. 몽골과 고려의 시발점,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계속 여러 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또 사건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귀주성, 충주성에서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은 수도가 포위가 됐고 몽골과 강화를 맺는 등 하다가 자, 우리가 딱 하나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같이 등장한 키워드는 김윤우 스님인데 장군이에요. 김윤우와 그 다음에 이 처인에 같이 살고 있던 부국민들이 같이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이 개쓴 몽골군의 적장인 살리타라는 사람을 목을 팹니다. 살리타. 그래서 키워드 처인성, 김윤우, 처인, 부국민, 살리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일 시험 순서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 이게 순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이겼잖아. 대승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되게 잘한 건 사람이 오래 기억이 남잖아. 그래서 처인성 전투,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게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순서입니다. 처인성 전투, 김윤우, 처인, 부국민, 살리타. 자, 하나 썰을 풀어주면 다들 여기에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처인성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쫄았어. 근데 이때 김윤우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 노비 문서 있잖아요. 노비 문서 대대손손 세습돼가지고 그냥 내가 선생님이 노비야. 선생님이 자식을 낳으면 계속 노비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다 불태워. 불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진짜 열심히 싸우면 네가 죽더라도 너희 자식들을 이제 신분에서 해방이다. 내가 그거는 약속을 한다.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부국민들이 진짜 죽을 똥 살똥해서 이 김윤우를 믿고 같이 싸운 거지. 그래서 적장의 목을 베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좀 이제 기세가 많이 올라갔겠죠. 자, 하지만 몽골군은 유튜브에 한 번만 쳐보면 알겠지만 진짜 세요. 얘들을 이길 수가 없어. 얘들은 잠도 안 자고 말 타고 달려오는 애들이고 정말 세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항전을 했으나 결국 강화를 맺게 되고요. 이로써 최씨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 나오는데 듣고 넘어가면 되니까 쌤 파란색으로 할게. 자, 당시에 고려에 세력이 있었습니다. 고려에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세력이 뭐냐면 무신정권 세력이 있었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잖아, 고려가. 그래서 최씨 정권, 무신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자, 우리 잊고 있으면 안 돼요. 고려 왕실이 있습니다. 고려 왕실 망하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이 지금 쳐들어온 거야? 원.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세력이 쳐들어온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 고려 왕실이 어떠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어차피 나는 무신정권한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다. 어차피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이 원나라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면 얘들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다시 얘한테 간섭을 받을지라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 계산을 내리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씨 정권이 몰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뭐야? 무신 정권은요, 이 몽골의 침입에서 끝나게 되면서 몰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강화를 체결한 건 누구랑 체결한 거야? 고려 왕실과 그 다음에 몽골이 체결을 하게 된 거죠.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제 무신 정권은 사라져버린 거야. 자, 그래서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무슨 영향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하죠. 당연히 국토가 항폐화됐고요. 많은 이들은 끌려갔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좀 나오는 거는 줄게요. 자, 초조대장경. 황룡사 무층목다. 선생님도 이거는 조금 너무 아쉬워. 이거 진짜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불타가지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초조대장경이 뭐였죠? 복습.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었는데 불탔잖아. 그러니까 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이 몽골과 싸우는 기간 동안 고려가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팔만대장경, 들어봤죠?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초조대장경이잖아. 제시라고 하잖아. 제수라고 하잖아. 다시 했다라고 해서 같은 이름 제조대장경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제조대장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삼별초 항쟁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시험보다는 수행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긴 한데, 자, 우리 삼별초 어디서 봤죠? 삼별초 어디였어요? 요 무신 정권기에 있던 무신 정권의 뭐였어? 특별 부대였죠. 특별 군대였잖아. 근데 얘들의 성격이 확 변해버려. 성격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은 이 몽골에 항전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몽골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격이 확 변해버려. 원래는 무신정권의 특별 군대였어. 자, 그러니까 얘들이 몰락하고 강화를 체결하고 고려정권 개경을 돌아가게 되면서, 야, 니들도 해체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삼별초는 아니? 어떻게 찌질하게 강화를 맺고 이거를 해체할 수 있어?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고려 정부도 이 무신정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몽골군 대항 세력으로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옮겨가게 되냐면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었잖아. 강화도에서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전을 했고요. 거의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나 멋있다라고 해서 우리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도랑 제주도의 기념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보게 되면요,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 진도에서 탐라, 제주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도 좀 위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쌤이 요거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헷갈려요. 사실 삼별초 고려 군대인데 왜 여몽,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진압을 해요? 라는 부분을 헷갈려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왕실 정부와 몽골군이 당연히 얘들 꼴배기 싫을 거 아니야. 반대 세력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고려의 정치 세력 변화를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적어봅시다. 자, 고려는요, 역사적으로 정치 세력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서 시작했어요? 속으로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호족이 이장현같이 가문들이 힘을 계속 얻게 되면서 뭐가 됐어? 몽골 귀족. 자, 몽골 귀족들이 너무 뭔가 동요를 하기 시작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됐어? 무신 정권기,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좀 비정상적인 무신이 정치를 다 차지하는 형태로 있다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되면 여기 원간섭기에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탄생을 하게 될 거야. 이들은 다른 말로 친, 원,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검문세조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너무너무 사회가 썩다 보니까 이제 신진, 사대부, 그 다음에 신흥, 무인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요 순서 안 보고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 검문세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친일파 많이 들어봤죠? 친원파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원간섭기는 말 그대로 간섭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밑줄 치겠습니다.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해요. 먹힌 거 아니에요.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해요.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약간 잔소리 듣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안의 정치,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마. 부마가 뭐예요? 부마는 뭐냐면은 공주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의 왕은 무조건 원의 공주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원은 장인 어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부마가 되는 거죠. 그럼 가족 관계에서도 누가 더 위야? 원이 훨씬 위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실상 가족 관계를 맺긴 하지만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거야. 그리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됩니다. 선생님 여기 그림을 실어놨는데 이렇게 격화해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기억나야 돼요. 오늘 숙제로 내드린 거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입으로 내려가고요. 중추어는 밀직사로, 육부는 사사로 줄여지고요. 그 다음에 폐하, 황제폐하, 칭제건원 기억나죠? 광종 때 막 그런 거 했잖아. 근데 전하로 바뀌어요. 그리고 태자, 이후에 왕위에 오를 태자는 세자로 바뀌어요. 선생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조선시대는 아예 한 단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하랑 세자로 부르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고려까지는 황제국이라고 칭했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바뀌게 되고 시험엔 이게 나옵니다. 별표 정동행성.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동행성은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원이 있을 거고 여기가 고려가 있을 거고 여기가 일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원나라가 고려도 반틈 먹었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원정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멀잖아. 그래서 육지인 고려에다가 하나 이제 이러한 기지 같은 걸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하려고 했던 거야. 이 기지가 뭐냐면은 정동행성이야. 정동행성. 이거를 세웠어. 근데 일본이 하늘이 도운 건지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실패. 유일하게 원이 못 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 일본 원정 때문에 만들었던 거니까 상식대로라고 하면은 없애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정동행성 안 없애고 유지를 해서요.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고려 내정 간섭으로 사용을 해요. 그럼 선지로 바뀌면 어떻게 나올까? 정동행성은 내정 간섭 기구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힘을 잃으면 언제든지 나오게 됩니다. 영토가 상실됩니다. 영토가 상실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실이 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미리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쌍성총관부라는 거 기억하고 갑시다. 왜냐면 뒤에 공민왕이 다시 되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그라미 칠게요. 공력 그 다음에 응방입니다. 그래서 부마국, 정동행성, 공력, 그 다음에 응방 이런 거 나오면 원간섭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공력가 뭐냐면 밭을 공의 여자녀. 그러니까 몽골은 우리 다시 약간 통사 복습도 되네요. 몽골이 뭐였어? 몽골이 무슨 기였어? 톱 집어서 지민이가 얘기해볼까? 몽골이 무슨 기였죠? 맞아요. 건조 중에서 짧은 풀이 있는? 선생님이 이걸로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초성 힌트.
이 몽골은 스텝 기후 건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건조한 곳에서 말 타고 다니고 떠돌아다니는데 여성들 성격이 조금 어떨까? 여성들 성격이 좀 살아남는 거칠겠죠. 피부도 좀 안 좋고 거칠고 말 타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 여성들 좀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띡 와서 봤는데 고려 여자들 너무 여리여리하고 피부도 하얗고 너무 예쁜 거야. 성격도 좋고. 그래서 무슨 걸 하냐면 야 고려 여자 너무 좋더라. 받쳐. 이렇게 하는 거. 고려 여자 예쁘더라. 받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외동딸을 공료로 보내고 부모가 같이 동반자 사라는 것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 되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을 하게 된 게 안 적어도 되는데 이때부터 조혼 풍습이 유행을 해. 초딩 나이 때 결혼시키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산품 같은 거 가져가고 또 고려에서 예쁜 여자 말고 되게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새야 새. 새. 근데 그냥 새가 아니라 사냥하는 애들 있죠. 매. 되게 똑똑한 애들. 그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발에다가 편지 매달아가지고 약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이제 가서 같이 공격해주고 뭐 잡아오고 하는 이런 매 있잖아. 이게 너무 유명해. 그래서 매를 갖다 바쳐라 라고 해서 매를 길러서 원한테 갖다 바치는 기구인 응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응방이라는 거. 선생님이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너희들 시침이 떼다라는 말에 어원 알아요? 어떻게 시침이 떼다라는 말이 나온지 알아요? 몰라요? 시침이 떼다가 무슨 뜻이지? 약간 모르새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새가 있는데 새가 내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강아지도 목줄 해놓잖아. 아니면 우리 핸드폰도 똑같은 핸드폰 안 헷갈리게 안에 막 설정해놓고 케이스 끼고 그러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새가 날아다니고 비슷하게 생기니까 주인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꼬리 부분에 이렇게 방울이랑 비단끈 같은 거를 누구누구 조연진 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매달아놨는데 이거 이름이 시침이었어. 근데 이 매가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이 시치미를 똑 떼버리고 그리고 내 매인데 아니면 내 시치미를 갖다 끼워버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시침이 떼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매꽁지에 있는 그 주인표를 떼버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역사에서 비롯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만큼 응방 중요하다. 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물이 교류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원나라에 공주가 시집도 오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교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문화가 교류가 되냐면은 자, 고려에서 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원에서 고려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의 이름이 다릅니다. 고려에서 원나라로 가는 게 고려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고려로 오는 거를 몽골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몽골풍의 풍습이 남아있는데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뭐야? 우리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면 이거 선생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요거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족들이 쓰는 거 있죠. 연치곤지 찍는 거. 이게 몽골 귀족 부인들의 치장이었어. 모자를 쓰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는 게 치장법이었어.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어. 태백할 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설렁탕. 설렁탕도 몽골에서 왔어. 이게 양고기긴 했는데 이렇게 끓여 먹는 게 여기서 왔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어주. 수어주가 여기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몽골의 영향이 남아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권문세족이라는 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권문세족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친원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원나라 세력과 가까이 함으로써 힘을 얻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됐냐면 처음에 친원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어? 원나라 공주와 같이 온 세력 또는 응방에서 매를 키워서 갖다 바치니까 응방 쪽의 세력 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녀로 바친 것의 가족. 대표적인 게 기왕후가 있습니다. 자, 기왕후는 대박적인 신데렐라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고려의 귀족 가문의 여성이었는데 예뻤대. 그래서 공녀로 갔는데 자, 공녀로 가서 결혼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남자가 누구야? 당시 신분이 있을까? 황제겠죠. 원 황제한테 시집을 갑니다.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원의 다음 황제가 돼요. 대박 신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기왕후한테 붙어있는 세력들 그래서 권문세족의 대표 이름이요 기철입니다. 기왕후 오빠야 친오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세습하고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밑줄 칠게요. 모평을 사상.
도평의 사사가 뭐냐면 밑에 적어놨는데 우리 도병마사 기억나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잖아, 병사를 관리하는. 근데 이 도병마사가 시간이 지나서 도평의 사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 최고 정무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밑줄 칠게요. 자, 이 권문세족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대농장입니다. 대농장은 말 그대로 대가 큰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토지를 수탈해서 토지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요. 권세가들의 민족,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권문세족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산천의 경계로 밑줄 칠게요. 자, 얘들아, 산천의 경계라는 게 무슨 땅이야? 네 땅, 내 땅을 따지는데 그 경계가 산이랑 냇가래. 산이랑 냇가가 땅을 가르는 경계, 어느 정도 대농장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량하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이 남아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썩어가던 나라에는 항상 누구든지 영웅이 한 명씩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공민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공민왕은 되게 뭔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아. 그래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던 왕인데, 자,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우리 원간섭기가 됐을 때는 원래 원간섭기 전에는 이름이 어땠어? 성종, 광종 뭐 이런 식이었죠. 조종이었잖아. 근데 원간섭기가 되면서는 마음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충성충자거든. 그래서 충성왕, 충열왕 이런 식으로 앞에 충성할 충자의 왕으로 확 격화가 됐어요. 근데 공민왕은 안 하겠다는 의지죠. 충자가 안 붙은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했냐면 반환 자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원나라에 반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주인이 되겠다라는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철이 누구였어요? 기왕 오빠 대표적 권문세족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기억나죠? 정동행성 뭐라고?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했던 것, 정동행성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쌤이 기억해주라고 했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요, 촬영 이북의 땅을 되찾을 수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영토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영토를 확장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려의 옷 입는 복식을 다시 하고, 우리 변발 뭔지 알죠? 요렇게 머리 위에 깎고 살아남기 힘든 대머리 헤어스타일입니다. 이 변발을 사람들이 했어. 이것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원 자주 정책을 열심히 했고요. 공민왕 하면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이거 이번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전민, 변정, 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민왕한테는요, 중요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세력이 있었냐면, 공민왕의 좌쪽에는 신돈이 있었고요. 우쪽에는 우리 원나라 공주지만 공민왕과 정말 찐사랑을 하고 공민왕을 지지했던 노국 대장공주가 있었어. 그래서 이들의 지지로서 공민왕은 열심히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되면서 공민왕도 포기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되게 유명한 스님을, 되게 도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스님을 데려다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해. 근데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거랑 많이 헷갈려해. 비교. 광종 때 뭐 설치했었어요? 광종이 뭐 설치했었죠? 노비안건법 했었죠. 광종의 노기안건법이랑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광종의 노비안건법은 뭐였어요? 노비를 살피고 검사해가지고 호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였죠. 근데 전민변정도감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느낌이야. 무슨 뜻이냐면 토지전, 백성민, 토지와 백성을 다시 변별하고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땅을 이상이 뺏지 않았나, 대농장을 소유하지 않았냐,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냐, 뭐 노비로 삼지 않았냐 라는 거를 열심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을 억압하고 국가재정 기반을 확대. 뭐랑 비슷하다?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일단 무신정권부터 이어졌던 정방을 폐지를 하고요. 국왕이 인사권을 다시 장악합니다. 정방이 뭐였지? 인사권 담당 기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공민왕은 반원자주 정책을 하고 싶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하고자 키웠던 애들이 신진사대부야, 놀랍게. 그래서 국민당 때부터 그 이제 성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뭐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요. 결국은 권문세족이 반발을 하게 되고 신도도 점차 변해서 여색을 밝히고 술을 먹고 뭐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돈도 숙청을 당하게 되고 국민당이 죽입니다. 자, 그리고 노국대장공주랑 너무 다 좋았는데 세상이 다 주지 않아. 실제로 그런 말이 있거든.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으면 아기가 안 생긴다. 뭐 그런 썰이 있더라고. 선생님 주변에 좀 봤는데 그런 것처럼 공민왕과 노국공주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 중간에 계속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노국대장공주가 만사까지 무사히 유지를 했는데 아기를 낳다가 같이 죽어버려 모자가. 그래서 공민왕이 그때부터 정신을 살짝 놓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행을 많이 벌이다가 결국 자기 호위무사들한테 시해를 당하게 되고 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려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전민변정도감에 대한 거 한번 읽을게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국에 방을 붙여 알렸다. 사실 여기까지 읽고 문제 풀어도 되는 건데 조금 더 보게 되면 근래 기강이 무너져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사람들이 대대로 생계를 유지해온 토지를 권세 있는 집에서 다 빼앗았다. 토지를 내가 다시 되찾아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도감을 설치해서 바로잡고자 하니 개경은 10월, 나머지 돈은 40일까지 기한으로 스스로 이야기해서 갖다 바치면 죄를 안 물을 건데 내가 가서 전민 변종도감에서 걸리면 너는 내가 다스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방을 딱 붙였다는 거죠. 정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아, 공민왕이구나. 신돈이 했던 전민 변정도감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게 뭐지? 땅과 백성들한테 억울한 일을 했던 거를 다 샅샅이 해서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낮추는 거였구나. 이게 뭐지?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의 대표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자, 뭐든지 기울면 새로운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진, 새롭게 등장하게 된 사대부라고 해서 약간 이제 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게 되는데, 자, 우리 신진사대부라는 거는요, 배경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했죠.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 권문세족들이 개경을 중심을 하고 있을 테니까 새로운 세력을 끌어올리려면 지방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 향리의 자제고요, 중소지주 출신이고요. 지주는 땅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거야. 중소지주 출신이고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대부들이죠. 특징은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냐면 선생님, 성리학이 유학이잖아요. 실제로 얘들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 유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성리학이 뭐가 다른 겁니까? 선생님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유학이 뭐냐면 예시를 들면 과학이야. 유학이 과학이고 성리학은 뭐냐면 물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런 개념인 거야. 유학이 큰 카테고리고 성리학은 그 중에 하나인 거야, 하나. 그래서 뭐 우주와 인간의 원리와 뭐 그런 거를 이제 뭔가 파헤친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야. 우주의 원리를 파헤친다고? 인간의 도덕성을 본다고? 그러면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해서 왕이 도덕적인 정치라는 왕도 정치가 가능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리학을 딱 픽을 한 겁니다. 해서 이제 성리학 개혁 사상으로 수용을 하고요. 권문세족과 당시에 썩을 대로 썩었던 불교의 폐산을 비판하고 공민왕의 개혁을 처음에 뒷받침을 했어. 애들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까지 아니었고 공민왕의 개혁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조선 건국까지 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세력이 더 등장을 하게 되니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자, 우리 고려는 끊임없는 외침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빨간색 두건을 쓴 홍건적과 그 다음에 외국, 일본 이제 해적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거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최영장군과 그 다음에 이성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성계 씨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동파 신흥무인 세력과 불의 책사인 신진 이제
사대부가 합쳐지게 되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개혁론을 살펴보게 되면 얘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했잖아. 성균관에서 성리학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명과 친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색, 정몽주, 정도전 같은 분이 있으십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선의 건국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 먼저 우리 선생님이 밑에 요거 놔뒀거든. 별표 3개.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요거 3개. 위화도 회군 과정법 실시 조선 건국 1, 2, 3의 순서 무조건 암기. 무조건.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신진사대부가 처음에 뜻을 갈리게 돼. 처음에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진사대부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첫 번째는 옹건 개혁파라고 해서 이색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그 사람이에요. 자, 정몽주는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즉 고려 왕실을 유지를 하자. 역성혁명을 반대합니다. 역성혁명이 뭐냐면 바꿀역, 성시성입니다. 성시. 선생님의 조연진 할 때 그 조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려의 왕실 성시가 뭐야? 왕시지. 왕실을 바꾸자. 이게 역성입니다. 한마디로 반역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반역. 그러니까 역성혁명을 반대하는 거죠. 고려 왕실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고려 왕실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 가자라고 얘기했던 게 이 옹건개혁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이들과 반대로 조선 건국 후에 낙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향촌 자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넘어가시면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게 되냐면은 우리가 배우게 될 사림이 되게 됩니다. 후에 사림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 성격이 급해. 그래서 도전 정신 강한 도전. 그 다음에 조준,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암기하기.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 급진적 빠르게 개혁을 시도를 했고 새 왕조를 개창하자 고려를 지금 도려내서 될 판국이냐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파인 신흥부인 세력 누구?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무섭잖아. 이거 실패하면 다 같이 죽는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같이 죽는 건데 선생님 같아도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 근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선 건국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성도, 돌회, 군대를 돌렸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그거야. 원이 망하고 명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새롭게 들어섰는데 이 명이 고려의 시비 거는 상황이에요. 야, 니들 이 땅 다시 돌려달라. 네가 이제 뭐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데 그 원나라를 내가 먹었거든? 그럼 당연히 그 땅을 나한테 줘야지라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국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한번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영이 1인자였고 이성계가 2인자였는데 1인자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 자 왕이랑 최영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성계한테 네가 가라 성계하고.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지금 고려의 군사력으로 지금 이 날씨에 내가 가게 되면 나 그냥 죽으러 가는 건데 사지로 가는 건데 이게 뭐야? 라고 고민을 계속 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안 줘도 되는데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고 해가지고 왜 지금 요동정벌을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4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 근데 묵살당해요. 그래서 야, 너 군대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명령 불복종이야. 너 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다가 생각을 해. 내가 요동으로 가서 싸워서 죽으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군대를 돌려서 반란을 했다 실패해서 죽으나 결과는 똑같네. 선생님 같아도 시도해 볼 것 같거든? 웬만하면 다 이 선택을 할 것 같아. 어차피 죽을 거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를 따르는 부하들이 하겠대. 공청을 하겠대.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고요. 성공합니다. 성공. 그래서 1인자였던 최영을 제거하고 왕을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허수아비 왕을 일단 세워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위화도 회군에 성공을 함으로써 얻게 된 건 뭐다? 밑줄자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성계가 이제 정치의 1인자가 되거든요. 이 위화도 회군을 성공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정치 실권은 장악을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무조건 밑줄 치세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위화도 회군 다음에 애들이 다 이렇게 적어. 조선, 전국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과전법이 이제 월급 주는 경제적인 거니까 과전법 실시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군대를 돌리고 조선을 건국하고 돈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회사를 차리려고 하든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든 돈이 사실은 가장 먼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했으니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 위화도 회군이 첫 번째, 두 번째 뭐 과정법 실시입니다. 과정법 실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선 건국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과정법이라는 건요, 신진사대부들.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만들었던 게 누구야? 신진사대부. 정확히는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과정법이야. 자, 근데 뭘로 월급을 주게 될 거냐면, 검문 세력들의 대토지적 이거를 다 빼앗아 버리고, 국가 재정으로 돌린 다음에, 나를 따르는 신진사대부를 신하로 쫙 등용을 하고 얘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정치적 실권 이성계 내가 차지했어. 그리고 내 지지자들한테 경제적 기반 쫙 뿌렸어. 그럼 끝났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 과, 조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왜 헷갈릴 셈 해놓고서 많이들 틀려오십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이 왕마다의 업적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요, 태조 이성계 업적이 아니라 정도전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정도전이라고 나오면 너무 티나니까 정도전에 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호는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삼봉입니다. 삼봉 정도전이에요. 삼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정도전은 어떤 걸 하냐면 당연히 사대보니까 성리학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재상 중심 좋지. 재상이라는 게 뭐야? 되게 신분이 높은 관리지. 자, 그러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역대 많은 왕조가 망하는 걸 책에서도 보고 눈으로도 봤는데 왕이 띨빵했어. 그러니까 왕이 되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정치가 잘 될 거다. 근데 왕이 노는 거 좋아하거나 좀 띨빵한 애가 걸리게 되면 나라가 내려가더라,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상들이 중심이 된 정치라면 왕이 똑똑하면 더 잘 될 거고 왕이 조금 띨빵해도 나라가 중간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싫겠지. 관리의 이 권한을 강화시키자고 하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태조는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킬방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킬방원? 안 들어봤어요? 역사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보게 되면 요것도 자, 우리가 유교적인 이상을 구했다고 해서 이거 사실은 다 정도전이 설계한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신각, 종묘, 경복궁 한 번씩 서울 사는 게 다 봤잖아. 근데 여기에 지인, 신, 예, 의라고 해가지고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의 의미를 다 담아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를 정도전을 계획을 했는데 되게 유교적인 이상을 구현을 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종 이방원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자,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나눔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성계가 대표적으로 정실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2명. 옛날에 결혼 여러 번 할 수 있었잖아. 자, 근데 선생님 간단히 설명하면 이성계 씨가 있고요. 이성계가 부인이 한씨라는 부인이 있었고 강씨라는 부인이 있었어. 근데 이 한씨한테 태어난 게 이방원이고 그러니까 태종이고 그 다음에 강씨한테도 자식이 있었어. 근데 이성계가 자기 이 한씨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중에 한 명한테 물려줘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아들 자식한테 그것도 막내 아들 방성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이 눈이 삥 돈 거야. 아니 내가 정몽주 죽여 우리 형제들이 이성계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지금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부글부글 하다가 일으킨 게 왕자의 난이야. 왕자가 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차, 2차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번의 왕자의 난이 성공하게 되면서 정도전증 반대파를 제거를 하고요. 자, 정도전이 왜 태종은 싫었을까? 정도전이 뭐 했다고? 재상 중심 정치했다며. 이거는 뭐가 강해지는 거야? 신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잖아. 이방 같은 걸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를 하고 왕권 강화에 미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아무리 왕자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죽을 각오를 해야겠죠. 나만 죽어? 다 같이 죽어. 내 가족까지 다 죽어. 만약에 선생님이 나는 일으켰는데 잘못됐어. 선생님 부모님, 강아지, 친구들, 자칫하면 선생님과 제자들까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겠냐고 못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러한 위험 요소를 다 감수하고 왕위를 찾은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다 왕권 강화 욕심이 대단합니다. 왕권 강화 욕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실시하게 되냐면 별표 치겠습니다. 아까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을 텐데 6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자, 6조 직계제를 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걸 알고 가셔야 되냐면 먼저 공식부터 적겠습니다. 자, 6조 직계제는요. 왕권 강화라고 적어주시고요. 의정부 서사제는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적어주십시다. 자, 원래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딱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의정부 서사제. 2명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누구냐면은 바로 왕자의 난을 일으킨 킬방원. 많이 죽였다 해서 킬방원이에요. 태종이고요. 태종 이방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왕가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왕사남. 왕사남 왜 안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고 그냥 안 봤어요. 역사가 좀 많이 싫어요. 그건 아닌데 그 다음 볼 이유가 없었다. 좋습니다. 왕사남이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단종을 폐위시키고 삼촌이 조카를 폐위시키고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본인이 왕위를 차지한 거잖아. 그게 바로 최근에 악플한테 엄청 시달렸던 세종이 되세요. 그래서 쿠데타로 왕위를 억지로 빼앗은 이 2명만 6조 직계제를 시행했고요. 나머지 모든 조선의 왕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 6조 직계제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할게. 자, 먼저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요. 6조가 있어. 의정부는 뭐냐면은 들어봤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는 거. 한마디로 여기는 결정기관이야. 최고 높은. 그러니까 3정승, 높은 정승들이 있는 높은 기관. 그러니까 왕 밑에 거의 장관급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밑에 이 회의의 결과를 실행으로 옮기는 부서가 6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선의 시스템이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6조에서 뭔가를 보고를 해. 또 왕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의정부로 먼저 보고를 해. 그럼 의정부에서 높은 애들끼리 회의를 해. 그래서 그 회의를 걸러서 왕한테 해. 그래서 왕이 또 의견을 내거나 승인을 해. 그러면 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의정부한테 전달하고 의정부가 다시 6조를 하는 즉 뭐야?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왕이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고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정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이 합쳐서 최고의 질 높은 결과값을 내서 6조가 실행하게 하자.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하자라는 게 의정부 서사제. 서사가 뭐야? 이야기. 야, 너 서사를 풀어봐 라고 얘기하잖아. 썰이야, 썰. 그러니까 의정부를 중심으로 왕과 신하들이 서사를 풀어서 실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게 기본이라고, 조선시대. 근데 이게 싫었겠지. 저 쿠데타 일으킨 애들은, 반란 일으킨 애들은.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 직이 뭐냐면 다이렉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없애. 그리고 왕이 직접 행정 이제 실행하는 6조한테 명령을 하고
육조가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시스템. 이게 육조 다이렉트, 육조 직계제. 육조가 바로 왕한테 하고 왕이 바로 육조한테 하는 육조 직계제. 이거는 뭐다? 왕권 강화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의정부 서사제는 뭐다?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으면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의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잖아. 의정부가 서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권이 더 높은 거 뭐야? 육조 직계제. 그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거 뭐야? 의정부 서사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거를 하신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사병이 있으면은 또 자기도 쿠데타로 물러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병을 협파합니다. 사병을 협파하고요. 왕실의 친척들 뭐야? 종친과 왕실의 이제 여성들, 왕비들의 친척 뭐야? 외척을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강화했고요. 양전 밑에 적을게요. 양전은 이제 근대사까지 쭉 나올 단어인데요. 양전이 뭐냐면은 계산하다, 뭐를 땅을. 그래서 같은 말이 뭐냐면 토지조사예요. 토지조사. 자, 그래서 양전사업을 했대. 자, 토지조사를 왜 할까, 얘들아? 세금 거두려고 합니다. 국가재정 확충. 자, 그 다음에 별표 치겠습니다. 태종하면 이거밖에 안 나와. 쌤 숙제에도 넣어놨는데 호패법. 호패법이 뭐야? 주민등록제. 주민등록제를 실행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왜 했을까? 인구도 파악하고 세금이랑 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호패법은 지금과 다르게 남성들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근데 태종은 욕을 별로 안 먹어. 왕자의 난을 해가지고 힐방언이라고 할 만큼 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욕을 안 먹어. 왜냐면 이 태종의 최고 아웃풋이야. 세종대왕이. 태종이야 파파야, 아빠야, 아빠. 그래서 이 사람이 난을 안 일으켰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나왔기 때문에 태종은 욕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왕위를 차지하셨잖아. 그래서 그게 항상 조금 싫었나 봐. 그래서 정반대를 하게 되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하고요. 나는 이제 선언을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인 나도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집현전을 설치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경연, 조선의 키워드가 되는데 경연은 쉽게 말해가지고요. 그거예요.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야. 스터디하는 거야. 왕이랑 신하가 하루에 3번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거야. 해리 있죠. 그래서 왕은 새벽 5시에 일어나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래서 이런 경연을 활성화하게 되고 그 유명한 거 뭡니까? 호민저금 창제하고요. 조세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전분,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로 나뉘고 연분, 그 해의 풍육, 이제 풍년이다, 흉년이다를 나눠서 9개로 나눠. 6, 9, 54. 총 5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세금을 거두시는데 현실 됐을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써지게 되긴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의 키워드를 아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군 육진 들어봤죠. 그래서 이 사군 육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쓰시마서 대마도도 정벌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모로 갑벽한 왕이셨습니다.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도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왕사남을 보고 더 싫어졌어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잘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신 발언을 하자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뭐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선 건국에 정말 많은 공을 세웠는데 갑자기 저기 초등학생 정도 되는 배다른 동생한테 이복 동생한테 물려준다고 하니까 착각한 타당한 게 있었을지 몰라도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쌤이 볼 때는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왕 중에서 대표가 연산군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조금 이번에 왕사남이 유행을 하면서 악플이 엄청 달렸던 분인데 이 세조 묘에다 사람들이 악플이 쫙 달았습니다. 어쨌든 이 세조는 왕사남의 그 주제예요. 계유정난으로요. 누구를 죽이냐면 단종을 죽이는데요. 이 단종은 친조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 선생님이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자식을 죽이고 선생님의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게 세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 빼앗게 되고요. 자, 이렇게 친조카까지 죽임으로써 왕위를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 뭐야? 왕권에 미친 사람이겠죠. 그래서 뭘 실시해?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세조가 또 욕을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아버지가 했던 걸 다 없애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해버려요. 내가 신하들과 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단종에 대한 거, 이 단종에 대한 복귀를 막 했던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키웠던 이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야. 그래서 이때 몇백 명에 속하는 학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조가 왕위를 안 차지하고 단종이 쭉 이어서 이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조선 정기를 잃었다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일제강점기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쨌든 볼 수가 있고요. 세조의 키워드가 이거야. 직전법. 직전법은 뭐냐면은 관리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관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주냐면 현직 관리한테만 돈을 주는 거야. 지금 일하고 있는 현직한테만 돈을 주는 게 직전. 지금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애들한테만 주겠다. 그럼 뭐야? 옛날에는 이에 이제 퇴직한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의 집안인데 아내만 남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집의 가정사항이 되게 아이들만 남거나 하면 다 돈을 줬는데 그것도 없애고 그냥 현직 관리한테만 준 게 직전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조한테 이후에 그래도 제2의 세종이다 라고 하는 아웃풋이 이제 있긴 한데 누구냐면 성종이에요. 성종. 근데 성종이 연산군의 앞발. 애매. 그래서 이 성종은 이룰성자를 썼죠. 고려시대랑 비슷하게. 자, 이 사람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이 뭐냐면 조선의 법전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어. 자, 근데 여기서 뭐에 집중해줘야 되냐면 세조 때 시작을 했으나 완성이 손자인 경국대전, 성종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됐다. 뭐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은 좀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기도 하고 나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연을 다시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에 대한 거 다음 장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 치셔야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때 완성 반포한 조선의 성문법전이다. 자, 성문법전 하면 성문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뭐냐면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글자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성문 영단어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싫어하는 파트 나왔습니다. 쌤이 숙제로 준 거 보면은 요거 뒷담화에 나와 있을 거야.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뒷담화에 나와 있을 텐데, 자, 우리 보게 되면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조선은 상대적으로 깔끔해요. 고려시대보다는 좀 낫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근데 우리 이미 의정부 서사제 하면서 봤잖아. 의정부가 뭐라고? 최고 정무기관 밑줄 칠게요. 국정총괄기관입니다. 국정총괄기관. 그리고 우리 사극 보면 맨날 나오잖아. 영의정 듭니다. 좌의정 듭니다. 우의정 듭니다. 삼정승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육조는 쌤이 뭐 하는 거라고? 실무,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고려시대 했을 때 쌤이 스포를 했는데 3사 언론기관 기억나나요? 하나 옆에 적으면은 고려시대도 3사 있었지. 그건 뭐였어? 회계기관이었어. 계산하는 기관이었어. 그지? 달라. 이름은 똑같지. 자, 그래서 우리 3사기관, 고려시대의 3사는 대관이었죠. 3사는 언론기관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몰라도 돼. 근데 이거는 무조건 너희들 암기를 해줘야 돼. 뭐냐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 꼭. 이건 시험 무조건 봐. 사헌부가 뭐냐면 우리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검찰기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헌병, 아니면 헌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좀 연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간언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걸 간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간쟁,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싸움하는 거. 이게 사간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홍문관이 뭐라고 했어? 집현전을 계승했다고 했죠. 그래서 홍문관은 공부하는 기관이야. 공부기관.
그래서 최고 똑똑한 수재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홍문관 다들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가 있었다. 자, 사원부 뭐 헌병, 헌법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리를 감찰하는 거 법으로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사간은 뭐라고? 간한다, 말한다, 간쟁하는 거, 말싸움하는 거. 자, 홍문관이 뭐였어? 집현장 계승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사라고 해서 왕을 관리하고 관리들로 관리하고 이제 언론 기관을 하는 곳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두 개는 엮을게요. 의금부랑 승정원은 엮을게요. 이거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왕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사극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왕 대사 중에서 의금부 도사 들라 해라, 승정원 도승지 들라 해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뭐냐면 을금부는요 왕 직속의 군사 사법기관이야. 그래서 왕이 이렇게 딱 진물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 누구 왕자가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겠어? 군사 불러라라고 하겠어. 그게 아니라 나의 직속을 불러야겠지. 을금부 도사 들라고 해라 해서 걔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승정원이 뭐냐면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래서 왕이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게 승정원 도승지입니다. 도승지 들라 해라 라고 하면은 왕명 적어가지고 전달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을금부랑 승정원은 뭐라고? 왕 직속기관이다. 왕 직속기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성부는 듣고 넘어가면 돼. 한성이 수도니까 수도를 치안을 담당했던 거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묻는 거잖아. 그래서 역사서 편찬하는 곳이었고, 성균관은 뭐 지금도 있죠.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보다 깔끔하죠. 고려보다 깔끔하고 밑에 나오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언론기관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조선시대는 3, 4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소문만으로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정도로 굉장히 권한이 높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 3, 4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약간 등용문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또 이런 기간에 이 정도 권력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시대에 비해서 청렴하게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방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선생님도 여름에 오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팔도 비빔면 다들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옛날에 그거 진짜 듣고 충격 먹었는데 팔도 비빔면 칼로리 알아요 너희들? 팔도 비빔면 칼로리 진짜 높아요. 옛날에 계란 먹었는데 팔도 비빔면을 2봉지 먹잖아? 쌀밥 3봉지 칼로리래.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먹어? 팔도 비빔면 2개 오이에 계란 해가지고 쓱쓱쓱 비벼 먹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살이 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도 비빔면 살이 그렇게 찐다고 합니다. 근데 맛있는 걸 어떻게 그죠? 따로 소스도 팔잖아. 자, 어쨌든 그 팔도만 생각하면 돼. 팔도 비빔면만 생각해 주시면 돼. 조선시대는. 자, 우리 지방을 팔도로 나뉘게 됐고요. 지방행정은 일어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우리 뭐랑 얘기했었어? 고려할 때 쌤이 얘기했는데 지방간 파견이 되게 적었다. 그래서 지방간이 가는 것보다 실제로 지방에서 권력이 센 향리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이 향리를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지방관을요 전국에 파견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일원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왕이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잖아. 그지? 관리를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즉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됐어.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팔도의 중앙에서 관찰사를 보내고요. 이 관찰사는 수령을 비행을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가보게 되면 이거야. 수령을 지방에 보내. 근데 이 보낸 수령이 좀 판단오리일 수 있잖아. 그래서 가끔 왕이 뭘 보내냐면 한 단계 더 높은 관찰사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감시하고 플러스 그거 있죠. 암행어사로 이런 것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몰래 암행어사 보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뭐야? 춘향전이죠. 춘향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9목9년에는 수령을 파견하고 중앙에서는 관찰사를 파견해서 팔도에서 부목군현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령의 권한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령이 뭐냐면은 헷갈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또야.
사또가 수령입니다. 사또박도 있잖아. 거기 앞에 보면 사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수령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서요. 보게 되면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권을 장악을 해. 그래서 우리 춘향이가 어떻게 수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죠. 굉장히 셉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거기서 오래 살았던 향리가 지방 귀족 느낌이었잖아. 근데 조선시대 가서는 신분도 중인으로 하락하고요. 향리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가 되냐면 이방. 춘향전 보게 되면은 변사또 옆에 예의하면서 막 흰색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간신 수염 난 애들 있잖아. 나중에 이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수령칠사라고 있는데 수령이 부임하게 되면 지켜야 될 7가지 일이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고 농사가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향소와 경제소가 있습니다. 자, 유향소와 경제소. 유향소는 지방 양반 자치기구입니다. 스스로 정치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지역 양반들로 구성이 되고요. 수령이 모를 수 있잖아. 얘는 서울 사람이면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수령의 자문에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 응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방 향리가 나쁜 짓 하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좋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근데 유향소가 너무 비대해지면은 수령의 권한이 너무 약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수도에서도 경제소라는 걸 둬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유향소의 지방의 힘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리선발 제도라고 해서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과거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고려시대랑 동일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고요. 무과가 생겼습니다. 무과 고려시대는 없었죠. 승과가 없어지고요. 잡과가 생겼습니다. 잡과는 지금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기술과 통역관, 을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문과를 가장 중시하는 거는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상피제는 뭐냐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출신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야. 선생님이 과거에 합격했어. 나 이제 지방간으로 가. 근데 대구는 못 가게 하는 거야. 대구는 못 가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막 친척들이 와가지고 연진아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좀 봐줘라. 내가 이런 좀 비리를 저질렀는데 한번 봐줘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고자 이런 거 상피제를 실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겠습니다. 살인. 자, 여기서부터 많은 친구들이 조선시대를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온건파 사대부 입성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방에서 권력을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종 때쯤 되니까 경국대전을 이제 완성했던 성종 때쯤 되니까 훈구파가 뭐냐면 오렐구자의 공훈, 훈정이라고 하죠. 그 오랫동안 공훈을 세운 신하들. 무슨 말이야? 조선 건국부터 세조의 개유정난 등에 참고를 해서 너무너무 이미 비대해진 세력들이란 거야. 조선정이 정치를 주도했기 때문에 왕을 위협할 만큼 비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얘들이 버거웠어요. 그래서 좀 반대되는 세력.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진골 귀족을 누르기 위해서 뭘 썼지? 육두품을 썼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버거우니까 성종이 홍부 세력 견제를 위해서 등용을 합니다. 자, 언제? 자, 기억하자. 언제? 사림이 정치에 처음 등장한 거 언제? 언제? 성종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억해줘야 돼.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김종직 등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높은 관직을 하긴 그러니까 성격이 딱 맞는 기간이 있어. 언론기관이 3, 4에 딱 배치를 해줍니다. 성격이 딱 맞아. 성격이 너무 높지도 않고 얘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딱 맞아. 그리고 얘들 입장에서 홍구파가 얼마나 꼴배기 싫겠어. 얘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건데 딱 맞죠, 성격이. 그래서 3, 4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홍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해서 막 적어가지고 막 갖다 바치는 거야. 홍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배기가 싫었을까. 그래서 홍구 vs 사림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고요. 이때 사림이 대대적으로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대사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속으로
무갑기을을 3번씩 강조하십시오. 무갑기을, 무갑기을, 무갑기을 3번씩 속으로 하시고요. 자, 왜냐하면 4번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갑기을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마칠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먼저 무갑기을의 모사화입니다. 모사화. 자, 각자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기억해줘야 되고 순서 무갑기을 맞추세요. 문제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무어사화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을사사화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기묘사화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쌤이 암기팁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무갑기을의 첫 번째 무어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오년 1498년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는 건데 연산본됩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는 죽은 사람 장례식에 가는 걸 조문간다라는 얘기를 하자. 그 조자. 그래서 의제의 죽음을 좋아하는 글이라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중국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네.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을 김종직이 쓴 거잖아. 근데 의제가 누구냐면은 중국에서 항우 들어갔죠. 항우한테 죽임을 당한 왕이야. 얘들아, 뭐가 겹쳐지지 않아요? 겹쳐지죠, 뭔가가. 자, 항우가 뭐로 보여요? 세조. 의제가 뭐로 보여요? 단조. 뭔가 겹쳐져. 근데 연산군이 누구야? 세조의 직계 자손이야, 그치? 그래서 홍구가 오호라 요놈들 잘 걸렸다라고 해서 전화 보십시오. 살인인 김종직이요 조의제문을 썼는데요. 내용이 전하의 조상이신 세조대왕을 이 중국 옛날 이야기에 빗대서 욕하고 있는데요? 라고 고자질. 그래서 연산군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글을 쓴 사람은 죽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해서 관에서 꺼내서 목을 한 번 더 뺍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살인을 다 죽여. 자, 보게 되면 김일손이 편찬한 사초에 그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세조는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여러 왕 중에 으뜸인데 뜻밖의 김종직이 그 제자대가 높은 덕을 희롱하고 논평해서 김일손에게 모함하여 쓰도록 했다. 형벌을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연산군 때 일어났던 무호사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다. 조의제문이 무슨 뜻이야?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일으킨 계유정난을 빗대는 내용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모함을 받았어. 그래서 일어났다. 자, 두 번째도 연산군 때입니다. 갑자사인데요. 자, 무호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저는 굉장히 무고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무고죄라는 거 들어봤잖아. 그래서 무고 이런 식으로 해.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우길 수 있겠죠. 그렇게 빗댄 거 아닌데요? 그냥 진짜 의제가 불쌍해서 쓴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갑자사인데요. 갑자사는 정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자사는 정말 갑자기 일어났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산군한테는 사실 친엄마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종의 첫사랑입니다. 무려 9살 연상이에요. 대단하죠, 그 시절에. 자, 9살 연상인 패비윤 씨가 이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의 첫사랑이었어. 둘이 엄청 사랑했어요. 성종이 왕자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둘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처음에는 패비윤 씨 신분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서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중전이 된 케이스야. 근데 성종은 좀 여자를 많이 좋아했어. 자식도 많고 부인이 되게 많았어. 자, 그러다 보니까 패비윤 씨가 그거를 견디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패비윤 씨가 남편이 또 어떤 후궁처소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왈칵 열고 쳐들어갑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기록의 야사에서는 정사는 야사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패비윤 씨가 이렇게 했는데 성종 얼굴에 손톱 자국.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 큰일 났잖아. 그래서 패비윤 씨는 왕비의 덕을 갖추지 못했고 투기, 질투가 너무 심하고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근데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거는 카더라 통신이지 진짜는 아니야.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근데 아닐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패비윤 씨가 또 고부갈등 유명하잖아. 그래서 이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랑도 뭐 사이가 안 좋았대. 어쨌든 그래서 패비윤 씨가 정말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되고요.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때가 연산군이 5살 때. 자, 너희들 5살 때 기억이 또렷하게 나나요? 잘 안 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과학에서요 5살부터 기억이 시작이 된대. 5살 이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정상이래. 쌤도 5살 때 기억이 어렴풋이 조금만 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뭔가 기억이 나는 여자가 있기는 해. 근데 내 친엄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를 친엄마라고 키워준 엄마가 있거든. 새엄마를 들였겠죠. 그래서 연산군은 항상 뭔가 찝찝함을 가지고 살았대.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다. 간신 임사원과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요.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찾아와서 막 갑자기 연산군에 전화가 와. 이게 뭐지? 저 할머니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하더니 빨간색으로 물든 여자의 저고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패비윤 씨가 당신 친엄마고 내가 그의 엄마, 그러니까 내가 네 외할머니고 이 옷은 너희 엄마가 죽을 때 피투한 거. 자, 너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난 새엄마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더니 줘.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잔인하게 피투하면서 죽었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내가 진짜 성군이 돼서 나중에 멋진 모습으로 복수를 해야지. 근데 이건 사실 힘들 것 같고 두 번째가 쉽겠죠. 다 죽여버려. 그래서 연산군은 눈이 핑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이냐면 그냥 왕명을 따라서 패비윤 씨한테 사약 갖다 준 신하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엄마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가 사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패비윤 씨도 갑자기 이렇게 됐지만 연산군도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모든 일이 일어났고 패비윤 씨 사건은 사실은 사화에 속하긴 하지만 살인과 흥부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갑자사화도 원간이 되고 연산군이 너무 실정과 폭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폐위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폐위가 되고 왕이 오른 사람이 중종입니다. 중종. 자, 중종 때는요 정말 이상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 기묘하다라고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 자, 우리 중종이요 어느 날 아끼는 홍씨라고 하는 후궁이 저런 산책 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산책 가요라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왕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후궁이 어머 전하 이거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 나뭇잎을 봤는데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붓으로 붓에 꿀을 발라가지고 요렇게 여러 개를 등려등 다 적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맛있으니까 벌레가 따라가면서 갉아 먹은 거지. 그 중에서 제일 글자가 또렷한 거를 갖다 준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주초, 이거를 합치면 조자가. 그리고 뭐뭐 할 위, 왕. 조씨가 왕이 된다. 선생님이 조씨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이 기묘한 나뭇잎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조씨가 누구냐면 조광조. 조광조예요. 자, 보게 되면 중종은요. 여러 가지 자기도 공신들의 힘을 입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게 중종의 지읒, 조광조의 지읒이죠.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되게 잘생기고 똑똑했대.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해다가 개혁 정치를 여러 가지를 실시를 하는데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별표 치고 볼게요. 조광조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망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뭐냐면 조광조는요 위훈을 삭제하자고 주장을 해. 위훈이 뭐냐면 위증이라고 하죠. 거짓 위자에다가 공훈 훈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속아내서 다 삭제시켜 버리자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혈량가. 혈량가는 적을게요. 혈량가는 추천제도.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조광조가 사립 출신이잖아. 자기의 후학들, 자기의 이제 후배들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혈량과라는 추천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좀 사립을 더 뽑아 올립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세 번째는 소격서인데 소격서는 뭐냐면은 약간 도교 행사라고 여기 되어 있긴 한데 그 궁궐 안에 있음으로써 왕실 여인들이 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약간 지금으로 치면 타로 보는 거? 점 보는 거? 약간 이런 개념의 곳이었는데 이거를 유교랑 맞지 않다고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삭제하자고 하니까 고문 있는 사람들 흥국파 들고 일어나겠죠. 혈량과 실시하자고 하니까 흥국파 들고 일어나겠죠. 소격사까지 폐지하자고 하니까 왕실 여자들 들고 일어나겠죠. 너무 급격했어요. 그래서 중종도 부담스러웠다는 게 학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발견됐을 때 중종도 지어낸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흥국파에 뭔가 그런 모함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부담스러웠던 중종이 조광조를 버리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걸 통해서 사망하게 되고요. 조광조를 따르던 사람들, 살인들도 대거 축출되게 됩니다. 정말 나뭇잎에 이런 거 기묘하죠? 기묘사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복습하면서 읽어보시고. 자, 다 왔어요. 마지막에는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뭐냐면 뒤를 이은 명종 때 외척끼리, 그러니까 왕비의 친척끼리 싸웠는데 이 중종은 여자들은 되게 많았는데 정실 부인 복이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반란을 일으킨 세력과 반대라고 해가지고 7일 만에 쫓겨나요. 7일 왕비라고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비를 맺어서 두 번째 왕비 인종을 낳았는데 산후병으로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해요. 여자복이 좀 왕비복이 없죠. 세 번째 문정왕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문정왕후는 치맛바람으로 엄청 유명한 여자예요. 어쨌든 되게 센케예요. 그래서 문정왕후도 아들을 낳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부인도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둘 다 윤씨잖아. 그래서 이 첫 번째 외척이 윤임, 대윤이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정왕후도 윤씨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외척이라고 해서 소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외척끼리 정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많은 살인들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사하고 상대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무오사와 갑자사, 기묘사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순서를 따지자면 무오사와 1등, 기묘사와 2등, 갑자사 3등 정도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순서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화를 통해서 살인 세력은 정말 큰 피해를 입고요. 타격을 입어버렸잖아. 그래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게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방에서 향촌에서 서원이라는 봉부와 제사를 지내는 기관을 세리고 그 다음에 향촌의 약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규범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생겼겠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게 되면서 선생님이 아까 적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자, 살인이 등장한 게 언제였어? 성종. 근데 다시 중간에 사화가 있어 쫓겨났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로 가서요. 이때부터 놀랍게도 정치 주도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림의 후손들이 누군 줄 알아요? 율곡이, 태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 지폐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사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는 사림이 사실은 지금부터 다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